뭐 자산 가치라는 게 인생의 성공 척도는 아니지 않느냐. 네. 더 재밌게 즐겁게 보낸 것이 성공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예, 그 얘기도 맞는데 자산 가치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집을 안 사시는 걸 선택하셨다면 샀을 때만큼의 원금과 이자 수준만큼은 저축과 투자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굉장히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 저 수많은 재테크 상담도 하고 계실 텐데 가장 안타까웠던 내 집 마련 실패 사례가 있다면요? 네, 뭐 제가 좀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서 이 회의감을 느껴서 전세를 산다. 그러니까 나 그냥 내 집 마련 안 하고 그냥 전세로 살래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상승률 기대값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세를 살든 아니면 내 집을 대출받아 사든 어느 쪽이든 그에 상응하는 원리금만큼을 저축 내지는 이자로 비용을 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안 샀어. 그러면 내 친구는 집을 사가지고 한 달에 이자를 막 200몇만 원씩 내고 원금하고 이자를 그렇게 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아직 내 집 마련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소렌토 뽑을 걸 벤츠 뽑고 그렇죠. 해외여행 좀 갈 거를 좀 2년에 한 번 갈 걸 매년 가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자산 가치를 비교해 보면은 어찌 보면은 친구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자산 가치라는 게 인생의 성공 척도는 아니지 않느냐. 네. 더 재밌게 즐겁게 보낸 것이 성공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라고 하는 관점, 자산 가치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집을 안 사시는 걸 선택하셨다면 안 사시더라도 샀을 때만큼의 원금과 이자 수준만큼은 저축과 투자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굉장히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맞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건 그 후에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전세와 매매 사이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하자면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그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전세금 대출 없이 들어갈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무조건 돈을 모으시고 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거는 이 거주라고 하는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혼 때부터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뭐 굉장히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가면 좋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서 2인 가구가 됐다. 그럼 2인 가구라면 이제 둘이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가구 소득이 얼마냐? 그러면 5천 연봉해서 우리 가구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배 이상의 전세를 가시면 안 돼요. 자, 연봉 5천이야, 내가. 와이프도 5천이야. 연봉 1억인데, 우리 전세가 신혼집이 3억 5천이다. 그분이, 만약에 내가 진짜 3억 5천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서 대출 없이 들어간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최소 3억 5천은 돼야 아파트의 컨디션이다라고 해가지고 3억 5천으로 들어가고, 대출을 뭐 1억 5천, 거기에다가 비용을 낸다. 주담대라고 하는 거는 혹시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비용이 아닌 투자 저축이 될 수가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그냥 고스란히 다 100% 비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신혼집부터 아파트를 고집하기보다는 생각 외로 주거를 좀 작게 가져가는, 좀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파격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작은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 그럼 뭐 안에 가구 살림이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혼수가 적게 들어간다. 네. 그리고 싸웠을 때도 금방 화해가 된다. 뭐 이런 장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방이 여러 개면은 또 저쪽 방 가가지고 안 나오면은 또 화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신혼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결국 당신 아파트를 사게 된다라는 메시지에 담겨 있는 거는 일찍부터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신혼 때부터 너무 내 소득에 비해서
2.5배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네. 2.5배 이상 되는 전세를 안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덧붙일게요. 저는 제 주변에서 조금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사례가 느껴지는 거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지인의 지인인데 30대 뭐 중후반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한 신혼부부. 지인의 지인이면 남이네, 그죠? 그렇죠. 네,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신혼부부고 이제 자녀가 없는데 그쪽 와이프가 자기는 좋은 동네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동네. 한마디로 이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강남 상구 아니면 용산구의 좋은 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매매를 할 돈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내서 나중에도 그 집에 그 동네 살 수 있는 당장 여력은 되지 않아요. 근데 무리를 내서 전세인가 월세로 사는 거예요. 전세를 그 동네 들어갔다는 것도 대단한 게 아마 월세가 아마 아닐까요? 월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월세를 반전세. 들으면서 자기 이제 외제차도 한 대 타고 해외여행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인, 제 친구한테, 제 동생한테 했는 얘기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그 강남 상구 용산에 매매로 무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영끌일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그건 투자의 영역에서 어쨌든 나중에 시세 차익이 그런 걸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 월세로 간다는 거는 그렇죠. 이미 내 눈높이가 그 동네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밑으로도 잘 못 가거든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네. 직장이 강남이어가지고 삼성동에 원룸을 얻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 집이 어디야? 그럼 삼성동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월세나 이런 게 부담이 돼서 이제 이사를 가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사 갔다는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본인은 1년 전, 2년 전 지났는데도 자기는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자기의 소득과 그 여건에 맞는 동네에 사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럼 좋은 입지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이 이 책에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책에도 나오던데 좀 그 여러 가지 기준 알려주시면서 단 하나의 기준 좀 꼽아주신다면 이 책에 위치 가치 점검 리스트 B 아파트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데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아파트의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가 결합돼서 집값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 가치를 측정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 투자 가치는 뭐 재건축 가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름값일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부자 동네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강강 벨트를 포함한 강남 서초 뭐 용산 한남동 뭐 이런 데가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거라는 게 아까 지위제 역할도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주거가 목적입니다. 결국 살기 좋은 것이 더 오르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평가가 안 돼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얘가 이쪽이 조금 더 낫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하고 다른 게 주식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 회사의 그냥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상대 가치를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 가치가 나타나고 있는 위치 가치 점검 리스트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 평가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 평가가 뭐냐? 네 가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가 치안 환경입니다. 뭐 치안이라는 건 다 어느 동네나 대한민국은 다 안전하지 않나? 물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치안 환경. 자, 두 번째는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교육 환경입니다.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애 안 낳을 건데. 그거는 여러분 이야기고 어쨌든 집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집값을 움직이거든요. 자, 세 번째는 교통과 도심 접근성. 여기서 교통이면 교통이지 도심 접근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CBD라는 게 있습니다. CBD 아시죠?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이 밀집해 있는 상업지구를 얘기합니다. 서울은 어딜까요? 예를 들면 여의도, 강남, 그 다음에 종로구와 중구에 몰려있는 광화문, 그쪽 지역, 그쪽 시내 중심권이죠. 보통 요 세 가지 권역이 가장 서울에서는 도심 중에서 많은 좋은 일자리를 밀집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주거라는 것은 내가 집에서 쉬고 또 뭐 동네 산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환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접 조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에 인접해 있느냐? 우리가 베란다 문을 열고 뭐가 보이느냐? 이게 대단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강벨트 중심으로 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유가 대한민국 서울의 어떤 아파트도 창문을 열었을 때 인공장애물이 내 앞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한 20-30m 안에는 뭐가 있거든요. 근데 한강 아파트는 문을 딱 열면은 한강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한강 봐서 뭐 하겠습니까? 한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문을 열었을 때 앞으로 여기 한 2km, 3km 안에 아무런 인공장애물이 없다는 거. 서울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번째 자연환경 인접 조망권은 가장 중요한 게 공원과 강, 호수, 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씩 자세하게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치안 환경입니다. 제가 이제 책에도 넣어드렸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요거를 체크리스트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임장을 갈 때 체크리스트로 보시면 좋은데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자, A 아파트하고 B 아파트를 고민한다. 그러면 A 아파트의 자, 첫 번째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그러니까 도보로 10분 이내에 유해 환경이나 유해 시설이 있느냐. 이걸 딱 봤는데 두 아파트 다 없어. 그러면 두 아파트 다 3점, 3점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아무리 차이가 미비하더라도 어떤 건 3점, 어떤 건 2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우수하면 3점, 보통이면 2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1점. 자, 유해 환경, 유해 시설이 뭐냐? 우리가 알기로 유해 환경? 그러면 무슨 술집이죠. 쓰레기 소각장이 있거나 뭐 이런 거냐?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 환경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우는 엄마가 봤을 때 거슬리면 다 유해 환경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술집.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집을 보면 유해 환경이 아니죠. 그렇죠. 너무 좋은 환경인데 사실은 초등학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저학년 자녀를 둔 엄마가 딱 봤는데 거슬린다. 그러면 다 유해 환경이에요. 자, 치안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나씩 보면서 상대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 환경.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학생들의 거주지는 주변 동일한 수준의 주택으로 단일화되어 있느냐?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반에 20명의 학생이 있는데 20명의 학생 중에 A 아파트에서 5명, B 아파트에서 5명, C 아파트에서 5명 이러면 상관없는데 A 아파트에서 5명, B 빌라에서 5명, C 연립에서 5명 이러면 이게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집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단지 안에 초품화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왜 인기가 있냐면 그 아이들 학급의 20명이 다 그 아파트에 살아요.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데 상대적인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지만 아이들도 알고 부모들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걸 저도 실제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좀 이런 것들에 내부 보시고요. 세 번째 교통과 도심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 업무지구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로 우리가 중구 종로구 그다음에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으로 얼마나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유리한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에서 고속도로로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울 도심을 벗어나서 지방 외곽으로 나가는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뭐 지하철 역세권이냐를 많이 봤죠. 근데 뭐 지하철 역세권이 당연히 좋긴 하죠.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지하철 역세권이 좋기는 한데 지하철 역세권으로 연결되는 뭐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교통망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사실은 뭐 옛날만큼 지하철이 몇 미터 앞에 있느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덜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환경과 인접 조망권.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자연환경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집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산이 있으면 모기가 있나? 하여튼 하천이 있으면 모기도 없고 막 여름에 시원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연환경에 들어가는 거는 하천, 호수, 강이지 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은 왜냐하면 구릉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남동, 이태원동은 좀 특수한 경우가 거기는 서울의 중심이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릉지라서 조금 약간 특수한 경우인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구릉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약간은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래서 산보다는 뭐가 있는 게 좋냐면 공원, 호수, 강, 천. 예를 들면 한강, 공원, 반포, 압구정, 청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호수, 석촌호수, 잠실 있을 수 있고 천, 양재천, 예를 들면
대치, 도곡, 개포 네. 뭐 이런 데. 이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네 가지의 위치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상대 평가를 해서 그 점수를 환산을 해서 고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도 다시 조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미래의 집가 상승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서울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끝없이 미래 밸류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경제가 조금 회복된다면,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지금처럼 저성장이 아니라 조금만 좋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갭이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전세가 오르면은 시차를 두고 매매가 밀어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경제 성장률이 조금 좋아지면 갭이 좀 줄어들면서 사용 가치는 올라가지만 매매 가격은 조금 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 무조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근의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2017, 18, 19년도에 집값 올라갔던 거는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이 문재인 정부 때보단 좋았거든요. 그 소득이 저금리를 만나서 시장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고 우리가 나중에 결과론을 분석할 수 있지만 지금의 가격 상승은 과거에 몇 년 전에 소득 성장이 자산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꼭 상승의 신호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국내 대출금리도 예측이 어려운데 하반기 금리 변동과 주택 매수 심리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굉장히 주택 매수 심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거의 상단금리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2%나 지금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 2.5%에 비해서 2, 3년짜리의 국채금리는 2%대 초반이라서 큰 차이가 없고요. 미국은 반대로 4.5%의 기준금리지만은 2년짜리 국채금리가 3%대 거의 중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의 여력은 미국이 좀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리고는 싶지만 사실 단기 채권금리가 보여주는 시장의 방향은 그닥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라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막 세게 붙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는 당분간 기대하는 만큼 시원하게 낮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집 살 시기를 놓고 보시는 분이라면 금리 때문에 막 집 살 상황이 좋아진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는 빠르게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현재 30대 무주택자이고 3억 원 정도 시드머니 가지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지금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30대 무주택자고 한 3억 정도 시드머니가 있다. 그러면 30대 초반인지 후반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나쁜 컨디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이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억 원이 내가 도전하고 싶은 주택의 전세 가격의 100% 수준이다. 나 지금 나 5억짜리 아파트 저거 사고 싶은데 그 아파트가 전세가 3억이야. 근데 내가 3억이 있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 금리 하에서는 사실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마 3억 정도의 전세가라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서울은 아닐 가능성이 많고 수도권이나 광역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도권이나 광역시라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서울보다는 훨씬 높을 때니까 한 60에서 70% 정도 감안해 보면은 집값이 한 5억이다. 그러면 2억 정도 대출 받으면 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집값이 5억보다 현저히 더 높다면은 모르겠지만 5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사셔서 실거주를 한다라고 봤을 때 아주 나쁘고 무리한 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3억 정도의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5억을 강박적으로 빨리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셔도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안 샀을 때 엄청난 실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집을 사겠다라고 당장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3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저축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분산 투자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미국 주식을 한다면은 S&P 500 ETF라든지 이런 것에 한 30% 정도, 70%는 지금 해오셨던 것처럼 예적금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만약에 국내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위험 성향에 맞춰서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돈을 불리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을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거에 10계명이 있던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10계명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제 1계명은 무조건 미혼 때부터 일찍 주택 계획을 세워라. 그렇죠. 제가 이번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언젠가는 여러분도 진짜로 아파트를 사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는 15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너무 나는 뭐 나이 한 60대야 집 살 것 같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본인한테 여유를 주기 시작하면 집을 못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 입학 전 무주택 시기에는 최대한 집을 줄여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청약 통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봐라. 물론 이 청약 통장이 상당히 지금 사용을 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뭐 지금 중도금 대출도 잔금 대출 전환할 때 대출 제한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청약통장에 대한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 번도 방문 안 해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택시장의 흐름을 알려면은 이 김작가 TV를 열심히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인사이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바카스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니까 가서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대출을 한 푼도 없이 집을 사는 것보다는 무리한 대출은 안 되지만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그래도 조금 생각보다 상위 입지, 본인의 수준에서 상위 입지를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계명은 위치가 나쁜 큰 신축보다 위치가 좋은 작은 구축을 선택해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공동주택, 적어도 500세대 이상, 되도록이면은 공동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계명은 여러분들 지역에서의 으뜸주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으뜸주거지가 있거든요. 그 으뜸주거지를 사라. 대장 아파트에 사라. 그렇죠. 한마디로 평형을 줄이더라도 여러분 지역에서의 으뜸주거지를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0계명은 갑자기 너무 올라간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임장을 통해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사야지. 추격 매수는 항상 영끌은 항상, 추격 매수는 항상 뒷맛이 좋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표님과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막막함 느끼는 시청자분들에게 응원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재테크라기보다는 내 평생에 어떻게 보면 이루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안에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경제활동 시작하고 15년 안에 15년 내내 차근히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어떻게 보면 미션인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더라도 그 조급함을 집을 사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마시고 집을 살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드는데 조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나타난 시장의 기대값이나 예상되는 상승률 같은 것들을 추정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차근히 언제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집을 사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공포로 마음을 어지럽힐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꼭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연필 머니트레이너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